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모아 불러봤다 사절을 보았다 금스가 어디서 가고 기다릴 터 헤매였다야.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은입니다. 오늘 시절 연가에 찾아온 게스트 이력이요.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1회 MBC 전주 시민가요제 대상, 제21회 SBS 제천 박달 가요제 대상, 제7회 정두수 가요제 대상, 전국 팔도 가요제를 실력으로 정복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트로트 가수. 실력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권상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라는데 가수 최대성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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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나 사랑해, 사랑해, 누나 사랑해. 누나 사랑해로 열심히 활동 중인 트롯계 권상우 가수 최대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거창하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좀 부끄럽기는 하는데 요즘 그래도 누나들한테 아주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합니다. 오늘 이 시절연가 손님으로 최대성 씨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와 최대성 씨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제14회 현인가요제에서 대상을 또 수상하게 돼서 또 이 자리를 또 불러주시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맞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찾아오게 됐죠. 부산 현인가요제 대상에 빛나는 최대성 씨가 한번 직접 오늘의 주제곡을 소개해 주시죠. 1950년대 한국 전쟁의 현실을 생생하고 처절하게 담아낸 이 곡입니다. 현진 선생님의 묵직한 또 이 창법과 그리고 또 애절한 가사가 어우러져 듣는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곡 굳세어라 금수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모아 불러봤다 사절을 보았다 금스가 어디서 가고 기다릴 터 헤매였다야 피는 모건 헐리면서 일사이후나 홀로 왔다. 이 노래 정말 시대를 관통한 명곡인데요. 대성 씨는 이 노래를 직접 불러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부르게 됐죠. 어떻게 부르게 됐냐면 현인가요제 하면은 오프닝을 해요. 오프닝을 하는데 아무래도 현인 선생님을 기르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의 명곡들을 앞전에 다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율동을 하면서 했던 굳세어라 금수나가 좀 있었죠. 이 노래 율동을 하나요? 아니 근데 율동이 막 거창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재롱 선생님 앞에서 재롱 부린다는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죠. 혹시 그때 생각하면서 이게 율동과 더불어 한 소절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리듬을 좀 타면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저자를 봤다. 요 정도? 와, 좋은데요? 현인 씨의 느낌이 조금 나는 듯 하면서도 본인의 색깔이 거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굳세어라 금수나 그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현인 선생님은 약간 그 성악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탑카토로 톡톡 튀기는데. 그렇죠, 묵직한데. 우리 대성 씨는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죠? 좀 굵네요. 굵으면서
아주 뭔가 울림통이 좀 좋으신데요? 처음에는 현인 선생님도 좀 같이 좀 비슷하게 모창을 좀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뭔가 저의 색깔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현인 선생님의 음악을 들어도 뭔가 이제 저만의 해석법으로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했었죠. 괜히 가요제를 여기저기 다 휩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한 뮤지션이니까 여기저기서 아마 크게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제곡인 현인의 굳세어라 금수나는 1953년 휴전협정이 있었던 그 해잖아요. 그때 발표가 됐는데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레코드사는 대구 또 이렇게 부산에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음반 판매량 1만 장을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던 곡이 바로 이 노래죠. 네. 1953년이면 그냥 전쟁 직후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쟁이 있었던 네. 그런 시기인데 그때도 앨범이 팔렸다는 게 정말 놀랍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노래가 우리 아무리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걸 그냥 필수품이다 네. 라는 걸 느끼게 하고 이 노래가 정말 좋았다. 오직이나 좋았으면 그 시절에도 이거 앨범을 돈 주고 샀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1953년 당시에 우리나라 시대상이 어땠는지 네. 영상이 있거든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시죠. 경복궁 청소하는 모습이네요. 옛날 경복궁이죠. 그러니까 저 때는 휴전되기 한 달쯤 한 달 전. 전인데 네. 아마 그 사실상 거의 휴전이 회담이 마무리돼가면서 동부전선에서는 계속해서 싸우고 맞아요. 있었지만 서부전선은 상대적으로 서부전선에서 회담을 했으니까 공산군이 서울을 다시 공격할 거라는 가능성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저때 이제 전쟁 끝나는 걸 대비해서 저때부터 청소를 한 건데 어우 경복궁에 잡초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잡초가 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또 저거를 제거했었네요. 얼굴에 또 미소가 또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휴전이 된다라는 그 마음이었겠죠. 드디어 이제, 마침내 7월 휴전 20일에 조인하네요. 휴전이 조인된다는 저런 영상이 나온 있었고, 건데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을 했었죠. 포로 교환도 그때 이루어지고 판문점에 이제 내 외신 기자들의 모습이네요. 네. 저거 완전히 그냥 언제요? 저게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0여 년? 그렇죠. 70여 년 전. 그 정도 전의 얘기인데 저때 저렇게 이제 휴전을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통한의 휴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북진을 원했는데 미군이 북진 절대 안 돼 이러면서 한국 빼놓고 휴전 협상에서 미국이랑 중공, 북한만 모여서 휴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이 갈린 게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으니까요. 한나는 아무리 독립생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품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국군 용사들과 돌아오는 용사들 귀환하는 포로가 됐다가 이제 귀환하는 용사들인데 저렇게 부상을 당하신 것 같고 저렇게 귀환한 분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거고 그렇죠. 귀환 못한 분들도 많을 많죠. 겁니다. 네.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정말 민족 상잔의 비극인 거잖아요. 6.25 전쟁은. 너무 가족들이 우리 가족 군대 간 가족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저렇게 옆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네요. 안 돌아온 분들은 얼마나 진짜 행복한지 상상도 못 하겠네요. 저렇게 해서 돌아오면 괜찮은데 못 돌아온 분도 있고 돌아왔는데 이제 다쳐서 돌아온 분들. 그래서 상위 귀환 용사. 옛날에 상위 용사들이 많았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게 서울대학이 학교의 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미팔군이 서울대 물리대 건물들을 그 사령부 건물로 쓴 거예요. 한 2년 정도 동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전쟁 기간 동안 그렇게 쓰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서울대로 돌려주는 이런 절차를 이제 진행한 거죠. 근데 저렇게 반환식을 했는지는 몰랐어요. 저런 반환식까지 해서 다시 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식 때 열쇠를 전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팔군의 테일러 장군이 열쇠 한 개를 딱 전달하면서 그 상징적으로 이제 건물을 또 이제 돌려드린다 이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탐구하는 나라 젊은 학도들의 배움의 전당으로 옛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휴전 이후에 전쟁 끝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 때가 1953년이면 네. 아유 어떡해. 그러니까 고아들인 거잖아요. 고아원의 아이들인 거예요. 아유, 네, 다 부모 전쟁통에 이제 부모를 잃은 거야. 네, 아우 나 어떡한데 저거. 네. 미국 장병들이 지금 우리나라 고아들한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건데 저 때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미군 장병 쫓아다니면서 기부미 초콜릿하고 했던 시절이죠. 미군 부대에서 나온 너무 애긴데. 네, 음식 잔반 모아서 꿀꿀이죽 먹고 네. 그랬던 시절이죠. 우리나라 고아들도 막 챙겨주고 얼마나 예뻐요. 예쁘잖아요. 네. 또 부모인 사람들은 분명히 저 그럼. 안쓰러움 보일 텐데. 보이니까. 대성 씨도 아이 그죠, 아빠잖아요. 6살. 그러니 6살. 딸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 또래에 더하죠. 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또 아프네요. 그럼요. 네. 지금 1953년도의 모습을 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휴전을 통해서 뭔가 제자리를 찾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그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대성 씨 뭐 기억이 나는 영상 있으세요? 아, 이제 아이들 때문에. 그쵸, 아이들. 이게 지금 마음에 막 갑자기 확 와죠. 울컥했는데, 저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애기 아빠로서 애기가 만약에 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좀 많이 아프네요. 맞아요. 네. 옛날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힘들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쵸. 일단 아들을 잃은 부모님 많았겠죠. 그럼요. 전쟁 전쟁 많이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 그다음에 전쟁 나갔다가 상위용사로 들어와서 힘들게 살았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전쟁 고아들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살았겠습니까?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의 불행이 막 중첩돼서 쌓인 그러한 한국 현대사인 것 같은데 그러한 불행 중에 하나가 또 이산가족 맞아요. 문제죠. 네. 이산가족 문제가 저희 시절 연가에서도 잃어버린 30년 때 네. 이산가족 문제를 다뤘었는데 당시 살펴본 기록에서 보면 한국 전쟁 이후에 발생한 이산가족이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라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1,000만 이게 정부 통일부 공식 기록에서는 537만 명이라고 하는데 500만여 명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보다 훨씬 인구가 적었을 때니까 웬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누구 하나는 반드시 이산가족이 있던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 통계를 보면요. 한국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가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죠. 예, 30만여 명에 달했고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약 10만여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나긴 전쟁은 끝났지만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잖아요. 또 어떠세요? 두 분은 이렇게 가족하고 좀 오래 떨어져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이제 한 6년, 가수 생활 지금 6년이 좀 넘었습니다. 6년 동안 지금 아내랑 딸이랑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어디? 전주에 있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좀 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2주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게 벌써 6년을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보고 싶고 막 빨리 가고 싶고 하는데 아니 죽었는지도 몰라. 그렇죠. 살았는지도 몰라. 뭐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더 답답하고 그렇죠. 심경이 어땠을까라는 게 좀. 저는 한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제가 중학교 때 한 1년 반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올 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달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그때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게 다 노래였거든요. 그 1953년도에 그 앨범이 많이 팔린 이유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위로를 받고자 사람들이 맞아요. 그거를 듣고 싶어서 마음이 우러나서 하지 않았을까. 그때 이 노래로 위로를 받고 싶었던 분들 중에 피난통에 가족과 헤어진 분들이 딱 그 얘기거든요. 맞아요. 이 노래도. 네. 그러니까 그 당시 6.25 때 피난 가면서 이산가족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시절연가에서 그 잔일이 씨 나왔을 맞아요. 때 뜨거운 안녕. 그래서 뜨거운 안녕 잔일 씨도 피난 가면서 가족하고 헤어진 사례였는데 정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쵸. 피난 과정에서 좀 그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사실 구세어라 금세나도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피난민의 이야기잖아요. 네. 이 노래는 1950년 그 국군이 수세에 몰려서 퇴각 준비를 하던
12월 그때 일사후퇴 그 전초 작전이었죠. 흥남 철수 작전 때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당시 거제도를 거쳐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피란을 간 피란민이 화자로 등장을 합니다. 흥남 철수 작전. 저도 이제 들어는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제 내용을 잘 몰라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흥남이 그 함경 남도에 있는 함흥 유명하잖아요. 네, 함흥. 함흥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동해안에 원산항이 있고 그렇죠.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흥남부두, 흥남 항구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동북부로 진군한 유엔군이 나중에 후퇴할 때 육로를 후퇴하기 어려우니까 그 가장 북쪽에 있는 큰 항구에서 후퇴한다고 했을 때 그 흥남항이 바로 후퇴할 만한 기지가 된 거예요. 흥남부두에 네, 그 흥남부두 맞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애타게 이제 철수를 하게 됐던 건데 당시에 그 흥남 철수 작전을 다룬 그 기록 영상이 있거든요. 네.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네. 기호가 6월 25일 날 새벽 4시 20분에 북한군이 이제 남침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죠. 네. 갑자기 남침을 해와서 탱크를 저렇게 앞세우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탱크 기갑 전력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후퇴를 해서 바로 낙동강, 대구, 뭐 부산 이쪽으로까지 순식간에 후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 낙동강 전선만은 지키면서 거의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유엔군이 이제 한국을 도와주러 온 겁니다. 부산에 상륙을 했고 저 상황에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낙동강에서 싸우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판단을 하면서 상륙 작전을 하자. 인천으로. 그렇습니다. 인천으로. 그해 9월 15일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 제10군단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다. 이 작전에는 함정 261척, 병력 7만 5천 명이 동원됐다. 저때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를 완전히 이제 역전시킨 거고 저거 상륙하자마자 이제 북한군이 화들짝 놀라서 낙동강에서 북한으로 다 이제 후퇴를 하게 되고 미군은 서울로 바로 이제 진군을 하는 거죠. 인천에서부터. 그래서 서울에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근처에 저기 연희동 이쪽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서울까지 들어가서 수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북한군은 계속 북쪽으로 도망가니까 미군하고 국군이 북한군을 추격해서 북쪽으로 이제 북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북진을 했는데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이 군대 간의 이 전열이 다 깨진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북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일부 국군은 압록강에 도달하기도 하고 감격에 차서 만세 부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공군이 몰래 산악 지역으로 이제 몰래 들어온 거죠. 인해 전술 그 유명한. 60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은 눈물을 머금고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무너진 미 해병 1사단하고 다른 19군 병사들이 일단 흥남부두로 모인 다음에 거기서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배 타고 가야 된다. 육로는 힘들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모일 때 군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그 물에 뜰 수 있는 거는 다 뭐가 됐든지 다 타고 어떻게든지 흥남을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엄청난 거의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피난 행렬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6.25 전쟁이 정말 생각보다도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처절하다, 그렇죠? 네. 저기서 살아서 돌아오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네. 그때 흥남부대에서 철수해야 되는 인원이 미군만 8만여 명, 국군 2만여 명이 됐었는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빨리 가야 되니까 되게 많은 숫자인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군수 물자가 35만 톤, 차량이 17,500여 대. 이거를 빨리 옮겨야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그거를? 근데 이것만 옮기려고 해도 지상 최대 후퇴 작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또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까지 공산군 막 밀려오니까 이 피난을 가기 위해서 흥남부두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때 흥남부대에 모인 사람들이 30만 명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난리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엔군이 계획한 흥남 철수 작전에는 원래 피란민 수송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또 철수 작전 초기에 흥남 철수 작전을 지휘한 그 미 10군 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은 병력과 물자 이송을 최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아니 그러면 저기 일반 민간인은? 미군은 일단 군인 최우선이었는데 우리 한국인 국군 입장에선 민간인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도저히 민간인들 피란민들을 놔두고 우리만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미 10군단 민사부 고문이 한국인 현봉학 박사가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그리고 국군의 김백일 장군이라고 또 있었고 이분들이 미군을 설득한 겁니다. 피란민들이 유엔군을 도와준 사람들이다. 우리 편하자고 그들을 벌 순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피란민들을 배에 태워주지 않으면 우리 국군은 이 배 안 탄다. 그냥 피란민들하고 함께 육로로 38선 돌파해서 남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육로로 간다는 얘기는 거의 목숨을 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다 죽겠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군 입장에서도 국군 전력은 필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그 피란민들을 이송해달라는 요구를 수락해 줄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목숨을 걸겠다는 이런 얘기를 나라면 과연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참 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건데요. 1950년 12월 14일이죠. 알몬드 장군이 피란민 구출을 결정을 하고 총 193척 이르는 그 선박을 동원해서 흥남철수 작전이 개시되는데요. 이때 동원된 선박 중에서 가장 그 크고 유명한 배가 메러디스 빅토리오.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배는 워낙 유명한 배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선박으로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고조한 배라고 2004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정말 유명한 배인데 이 배 정원이 60명입니다. 60명. 600명도 아니고 60명. 왜냐하면 이게 화물선이기 때문에 사람 타라고 만든 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60명만 탈 수 있고 화물은 많이 실어요. 화물을 많이 실는 그런 배였는데 그 화물이 엄청 비싸고 귀중한 군수 물자들이었던 거죠. 자, 사실 미국이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해도 군사물자들 막 버리고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다 소중한 물자들인데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군수물자들을 다 버리고 바다로 버리거나 아니면 쌓아놓고 폭파시키거나 넘겨주면 안 되니까 그때 흥남 철수하면서 흥남 지역 공장 이런 거 다 터뜨렸거든요. 또 보통 군수물자도 다 터뜨리고 대신에 피란민들을 태운 거죠. 그래서 60년 정원의 이 화물선에 14,000명이 타서 그걸로 이제 피난을 해가지고 근데 14,000명이 타는 데만 이게 그 순식간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16시간에 걸쳐서 한 명 한 명 다 탔다고 합니다. 굿세어라 금수나 그 가사에도 흥남의 그 처절한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구두에 먹을 여가 불러봤다 사절을 보았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기다릴 바람에 였다 피는 나를 흘리면서 일사이후나 올라왔다 이 1절부터 보면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도 직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저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구두. 네, 저 구절이 바로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대성 씨도 이렇게 가사를 보면 그런 이제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막 그 바람, 눈보라가 이렇게 휘날린다라는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추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는 이게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 이거를 뭐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는 몰라도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노래 부르기 전에 이 가사를 왜 이런 가사가 나왔을까라는 생각해보면 진짜 추운 날씨였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피눈물 흘린다는 거는 그냥 눈물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슬프면 그 슬픈 눈물이 피눈물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굿세어라 금수나는요. 당시 상황을 알면 정말 그 알수록 너무 처절하게 느껴지는 곡인데요. 그 1절에서는 걷기도 힘든 추위에
흥남부두에서 동생 금순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화자가. 그러니까 금순이를 목 놓아 부르고 이제 찾아 헤매다가 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흥남부두에서 배를 탄 피란민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굳세어라 금수나 그 2절에 힌트가 있거든요. 이 갇힌 저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그 점수나 보고 싶거나 고향통도 그리워진다 영덕바디 난간이에 초생딸만 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흥남에서 떠난 배가 바로 부산으로 간 게 아니라 아니죠. 거제로 갔는데 거제에 도착한 이후에 중심지가 어차피 부산이니까 거기서 육로가 됐건 배가 됐건 다시 거제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부산의 시장, 국제시장 이런 데에 모여서 이제 장사도 하고 가족도 찾고 그랬던 이제 시장통, 난리통 벌어졌던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이 화자는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쪽 이 피란민들도 부산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으니까 뭐 판잣집, 난민촌에서 생활을 하면서요. 국제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또 부두에서 하역 일을 하는 등 정말 치열하게 생활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노래 속의 화자분은 왜 영도다리에서 고향을 그리워한 건지. 이 영도다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올라가거든요. 열리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개교. 배가 지나갈 때 쓱 올라가고 배가 지나가면 영상으로 본 기억. 싹 닫히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유명해가지고 처음 지어지자마자 조선의 명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 보니까 부산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 가서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할 때 누구나 다 아는 지명을 대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 영도다리 앞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일종의 만남의 장소. 그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일제시대 때 서울 사람은 창경원에 코끼리 보러 가고 경상도 사람은 부산에 영도다리 보러 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명소였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의 화자도 일단 영도다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약속을 안 했더라도 영도다리가 만남의 장소니까 내가 이 앞에 가 있으면 동생도 여기로 찾아오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앞을 서성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그 영도다리에 가족을 찾는 벽보, 뭐 사진, 팻말 이걸 들고 돌아다니는 그 피란민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헤어진 가족의 생사라도 알고 싶은 피란민들을 상대로 또 점을 봐주는 사람들까지 몰려들어서요. 무속인들이 모인 그 점받치 골목까지 생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당시 만약에 피란민이었다면 어떠세요? 이렇게 점을 봐서라도 간절하니까. 너무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게 뭐 일단 생사도 궁금하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위로를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점 어떻게 쳐보신 적 있으세요, 대성 씨는? 네, 저는 첫 프로그램을 출연했던 게 점을 봐주는 프로그램에 데뷔하자마자 출연을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5년 뒤에 잘 된다. 5년 뒤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작년이 5년이거든요. 이미 지났습니까? 지났어요? 네, 아직 안. 근데 어쨌든 당시 사과드립니다. 피난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럼요. 아마 뭐 점도 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굳세어라 금수나는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곡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피난민들의 정서와 생활을 정말 사실적으로 담아낸 노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 그 유독 부산 명소나 지명이 등장하는 노래들이 꽤 있었는데요. 굳세어라 금수나 외에도 뭐 박지용의 경상도 아가씨, 거기에도 또 영도다리와 함께 피란민들이 가족을 기다리던 장소로 유명한 40계단이 등장을 하거든요.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지명이 등장하는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 뭐 이런 노래들도 부산을 또 소재로 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죠. 백사장에서 동백섬에서 속삭이던 그 말이 오고 또 가는 바닷물 타고 들려오네 지금도. 그 시절을 다룬 여러 노래들 중에서도 굿세어라 금순아가 유독 사랑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3절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1절하고 2절에 현실을 그린 거죠. 그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감정이입을 시킨 다음에 3절에 희망을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3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 금순아 굿세여다고 북진 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나보자 벌써 안고 춤도 춰보자. 피란민들이 그런 식의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1절, 2절에는 현실적인 내용에 이게 내 얘기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공감하다가 마지막 그 3절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뭔가 힘을 얻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래의 역할을, 약간 이 노래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도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계속 막 상상을 하면 가족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 저 가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희망도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노래가. 그래서 이제 시대적 공감과 희망을 담아서 이 노래가 데이트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이게 또 영화로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그대로요. 1962년 굿세어라 금순아가 영화로 개봉이 됐는데요. 그 유명한 또 최무룡 씨, 또 구봉서 씨 이런 당대 유명 배우가 출연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남매 영근과 금순이 각각 따로 피난을 떠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엇갈리다가 다시 만나지만 그 영화에 이제 동생은 이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오빠 품에서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극적인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노래하고 완전 다른 결말이잖아요. 그쵸. 네,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왜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추정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신파가 인기를 끌었으니까 좀 더 한국인이 눈물을 원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눈물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게 이 영화도 좀 슬프게 만들지 않았을까. 1960년대면 그런 추정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흥미로운 것이 이 이후로는 스토리는 또 완전히 다르지만 굿세어라 금순아와 같은 제목을 가진 영화, 뭐 드라마 계속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02년 배두나 주연의 그 영화 굿세어라 금순아가 있었고요. 2005년에는 또 한혜진 주연의 MBC 1위 드라마, 또 기억하거든요, 저 드라마. 또 굿세어라 금순아, 이것도 드라마고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한참 지났는데도 대중문학에 그 계속 금순이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굿세어라 금순아라는 노래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해가지고 금순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의 일반적인 여성을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막 갑돌이 갑순이처럼 금순이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이제 살갑게 느껴지면서 정감 어리면서 거기다가 한국 드라마 여주인공의 대부분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나중에 잘 되는 경우인데 처음에는 어쨌든 신데렐라 처음에 이제 불쌍하게 시작하거든요. 맨날 천대받고 하대받고. 네, 그렇다 보니까 여주인공 응원, 굿세어라 이렇게 된 거고 그런 드라마를 주로 보는 주 시청층이 이제 여성들, 주부들이 많이 보는데 여성들이 힘들게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집안일하면서 시집살이하면서 힘들게 살 때가 많다 보니까 굿세어라 금순아가 바로 그 시청자 여성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메시지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굿세어라 금순아라는 그 딱 이름 속에서 느껴지는 그 금순이의 캐릭터는 그 본인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굿세어라 금순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왠지 기운이 확 나는 느낌?
그래서 네. 그래서 또 이게 영화가 또 나오. 맞아요. 그런 주제로 한 영화. 굿세어라 금수나로 주제로 한 영화 저도 봤습니다. 영화 관객 수를 1,400만 명이나 또 이렇게 영화관까지 영화를 안 보는 사람도 영화관을 또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또 인상 깊게 제가 또 봤거든요. 1950년대 이후에 한국 전쟁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 가족의 삶을 담은 영화가 이제 국제시장이고 이 영화 속에서도 이산가족이 등장하는데 가족이 헤어지는 장면에 굿세어라 금수나 이 노래가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 장면과 그 노래를 들은 이 관객들한테 그러니까 그 관객의 장년층이라면 뭔가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감정이입을 시켜주고 또 청년층 관객한테는 영화 화면과 함께 그 시절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게 영화와 노래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굿세어라 금수나는 어쩌면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마치 그 영상처럼 생생하게 표현된 가사 덕분에 한국인이라면 뭐 나이, 성별 다 상관없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감정이입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중문화계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다시 되새겨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굿세어라 금수나를 부른 가수 현인 씨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제 우리 현인 선생님은 일단 음색, 그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약간 독특함이 있으셨어요. 독특함이 있고 또 끝을 약간 느리는 창법과 약간의 국악 같으면서도 어쩔 땐 외국의 샹송 같은 소리를 또 약간 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신라의 달밤 신라의 밤이여. 제대로인데요. 약간 또 약간 발음도 불국사의 정설이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이제 흉내는 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창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현인 선생님의 노래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그 샹송 듣는 기분도 있다라고 대성 씨가 말을 했는데 현인 선생님이 실제로 샹송집도 음반으로 발매하신 적이 있어요. Goodbye, goodbye to Run away, skidoo, skidoo. You're somebody else's darling. 그리고 뭐 트로트, 신민요, 팝, 뭐 성악 할 것 없이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는데 이것 또한 아마 그 현인 선생님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창법, 특히 그 성악 발성으로 다져진 기본기 이런 것들이 큰 힘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957년에 잡지 삼천리사에서 가수 인기 투표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처럼. 그 당시 1957년도에 1위가 바로 현인 선생님이십니다. 그만큼 어떤 실력, 개성, 외모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 시절 인기 원톱 남자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살았다면 분명히 저도 이제 그 현인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 하는 공연을 또 찾아가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근데 그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영상으로 현인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마침 KTV에 현인 선생님의 활동 영상이 남아 있어요. 함께 살펴보시죠. 신라의 밤이여. 지금 저 기타 치시는 분이 박시춘 작곡가. 저런 창법으로 안 웃기게 노래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남이 저렇게 하면 웃기거든요. 우리 다 모창하면 다 되게 갑자기 코믹하게 되는데 저분은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좀 독보적인 창법이죠. 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계속 듣고 있어도 질리지 않고 쇳소리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좀 포근한 목소리여서 오래 들을수록 되게 좋은 목소리? 되게 중요한 거.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클래식한 분들이 그
소리에 공기가 잘 없는데 현인 씨는 공기가 많아요, 소리에. 클래식한 분들 소리가 꽉 차잖아요, 보통. 현인 씨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중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성인데 약간 진가성처럼 사용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냥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별로는 노래 잘한다. 항상 그렇게 코미디 모창. 옛날에 현인 모창은 거의 국민 모창이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따라했어요. 따라했다 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막 따라했던 기억이. 항상 코미디로 모창을 했었죠, 웃기게. 그러니까 뭔가 그 현인 씨의 그 모습을 되게 극화시켜서 이렇게 극대화하잖아요. 어우, 잘하시네. 노래 잘하세요. 근데 일단은 노래를 좀 하셔야 그렇죠. 낼 수 있겠네요. 재밌네요. 아까 현인 선생님 노래하는 모습도 멋있고, 김희갑 선생님이 그 모창하는 모습도 되게. 사실 모창은 약간 모창의 느낌이 확실히 강한데, 선생님이 딱 그 마이크 없이 딱 노래 부르실 때 무게가, 무게감이 딱 있네요. 또 전혀 가볍게 들리지가. 그렇죠. 그리고 여유도 있고, 뭔가 그 연륜과 그 경력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딱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현인 씨한테도 영혼의 단짝이 있었는데 그 단짝이 누구냐면 바로 작곡가 박시춘 씨입니다. 이 두 분 다 거의 엄청난 히트 메이커인데 이분들이 만났으니까 거의 뭐 인기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최대성 씨는 옛 대중가요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이 두 분, 바로 현인 씨, 또 박시춘 씨, 이 두 분의 조합을 통해서 나온 노래들 중에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들 한 것 중에 좋아하는 노래는 비 내리는 고무령이에요. 좋죠.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땐 부엉새도 울었다 오나 또 울었소. 그 정도? 감사합니다. 그 현인 박시춘 콤비로 나온 노래가 방금 우리 대성 씨가 들려줬던 비 내리는 고모령도 있지만요. 또 아까 우리가 계속 모창 이야기 나왔던 신라의 달밤, 또 고향말리 뭐 이런 노래들이 모두 이 두 분의 콤비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박시춘 선생님의 곡이 굉장히 전통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명곡들인데 그런 분위기에 현인 씨의 그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 엄청난 가창력, 그게 더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불멸의 명곡들이 줄줄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가수도 그렇고요, 작곡자도 그렇고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인연이죠. 수많은 인연 중에 그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명곡이 나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곡 글쎄여라 금수나 이 노래가요, 전쟁 직후에도 큰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오고 수십 년이 지나도 어린애들, 저 같은 어린애들도 이 노래가 막 좋다고 막 불렀으니까 그만큼 노래가 좋다는 얘기고, 거기에 그 현인 씨의 엄청난 가창력이 들어가니까 더 이제 매력이 배가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담긴 노래 가사가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또 꼭 그 당시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라면 또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고, 또 공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중간에 설명이 나왔던 것처럼 희망까지도 주니까, 그러면서 당대 사람들 또 나중의 사람들 모두 한국인들을 언제나 위로해줬던 그런 노래가 되다 보니까 국민적인 히트곡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성 씨 오늘 시절연가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트롯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게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왔지만 아직도 제가 부족하다는 걸 또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깨달으면서 앞으로도 또 정말 멋진 가수가 되려면 공부도 또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역사 공부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눈보라가 휘날려도 바람이 몰아쳐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가친 저 남모니 지가만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다 음스나 보고 싶거나 고향 봄도 그리워진대 영도 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